일리노이주 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브루클린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의 기관사가 칼로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통상 세입자 부담이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독감 시즌 실시된 백신 접종이 초기 조사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속속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벌금 경감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일리노이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 소속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어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내란 및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터 판사는 재판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또 군중이 왜 함께 모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당시 상황을 단순한 소요 사태로 봐야 할지, 내란으로 봐야 할지에 주목한 겁니다. 공화당 일리노이 프라이머리는 오는 3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포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를 3월 19일 프라이머리 투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반발하고 신속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적용 여부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4월 22일부터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연방 대법원 심리 결정으로 본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판결 시점을 오늘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추려고 시도해온 트럼프 측의 전략이 먹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법원이 부과한 벌금 4억 5,400만 달러를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1억 달러 상당의 보증 채권만 기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소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가 다음 달 25일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기탁하지 못하면 뉴욕 검찰은 트럼프의 재산을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브루클린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의 기관사가 칼로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도주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브루클린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의 기관사를 칼로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40분경 브루클린 로커웨이 애비뉴역에 열차가 진입하면서 열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승강장을 확인하던 열차 기관사를 한 남성이 칼로 목을 공격했습니다. 기관사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바로 도주했습니다. MTA 노조에 따르면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59세 기관사 안톤 스캇은 칼로 목을 베어 무려 34바늘을 꿰맸고 상처가 경동맥 부근이어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올해만 열차 승무원에 대한 공격이 8건이나 발생했다며 MTA와 뉴욕시에 경찰관 배치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MTA는 지난 월요일 기관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 플랫폼에 안전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할렘 125가역에 설치된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안전폴은 열차 기관실이 정차하는 위치에 세워져 플랫폼에서 열차 기관사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TA는 당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다른 역으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하루 만에 승인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선거구 지도에 비해 당파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주의회는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그린 선거구 지도를 거부한 후 직접 그린 선거구 지도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이 새 선거구 지도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됐던 선거구 지도에 비해 당파적 성향을 띠는 게리맨더링 문제가 이번 새 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주 하원에서는 민주당 102명을 포함해 총 115표로, 주 상원에서는 민주당 42명을 포함해 총 45표로 이 새로운 지도를 승인했습니다. 새 선거구 지도는 좀 더 민주당에 유리해지긴 했지만 지나치진 않았습니다. 퀸즈 동부와 나소 카운티에 걸쳐 있는 연방 하원 3선거구가 동쪽으로 확장됐고 공화당 성향이 강한 메사페쿠아가 제외됐습니다. 대신 헌팅턴 등 서포 카운티에 온건한 노스쇼어 커뮤니티를 포함하며 민주당 성향이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가을에 치러질 연방 하원 선거에서 톰 스오지 연방 하원이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커지는 등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욕시 일대 선거구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뉴욕주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는 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 이루어지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이후로 진행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약 4년 만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통상 세입자 부담이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오세 뉴욕시 의원이 시의회에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발의했습니다. 이미 공동 발의자로 25명이 서명을 한 만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가량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세입자가 한 달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소식이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렌트를 올려서 이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반발과 집주인들의 렌트 인상 가능성 등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화재 원인으로 자주 꼽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 표준을 강화하는 규정 및 노점상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2004년부터 지속된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가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주정부 새 예산안에 따르면 뉴저지 주정부는 2004년부터 실시해온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를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판매세 면제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전기차 구입 시 6.625%의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새 예산안에 따라 이 면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전기차 구입이나 리스 시 최대 4,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주업 뉴저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차를 늘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뉴저지에서는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 차량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 판매가 전기 차량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민 절반 이상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자동차 판매업체 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판매의 약 80%가 휘발유 차량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각각 11%와 9%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부과가 전기차의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 1월 들어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했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2.8%, 전월과 비교해 0.4% 상승했습니다.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과 비교해 0.2%,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지표는 모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비록 예상 수준에 머물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1월의 상승폭은 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혔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및 그 속도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달력이나 고정된 특정 스케줄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 후 뉴욕 증시 주가 지수 선물은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26%로 직전보다 0.05%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겨울 독감 시즌을 위해 실시된 백신 접종이 초기 조사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독감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 비중이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CDC는 어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이 성인들이 독감으로 개인 병원이나 지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한 경우를 대폭 줄였고 수치상 약 40%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독감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 환자의 거의 6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이 40%에서 60% 이상 발휘된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CDC는 독감 백신이 독감 시즌 동안 가장 감염이 심한 시기와 일치시켜 사용할 경우 효능이 극대화되고 이번 시즌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뉴욕과 뉴저지에서 독감으로 1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11건입니다. 뉴욕에서는 현재까지 28만 3,777건의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16,711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번 시즌 5만 7,655건의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어린이 사망자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5세에서 17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청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포장재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DA가 패스트푸드 포장재나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용기, 반려동물 사료 봉투 등 식품 포장재를 통해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해당 성분의 퇴출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일부 유형의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발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접촉 물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약속이 이행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부터 FDA는 미국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과불화 화합물을 함유한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이 성분은 매우 안정적인 화학 구조로 인해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데 그동안 식품 포장재와 프라이팬 코팅, 섬유 방수 코팅, 의료 장비와 화장품,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데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력 약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미네소타주는 해당 성분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고 뉴질랜드와 유럽연합도 규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셧다운 위기는 일단 모면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내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관련 임시 예산안을 이번 주말까지 우선 처리한 후 8일까지 본 예산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쟁점 예산안 처리 시한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문제와 외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3월 22일로 연장된 주요 부처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예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C. 오코너는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 메모를 통해 대통령은 건강하고 활발하고 팔팔한 81세 남성이라며 대통령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되고 기타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지혈증 치료 등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잘 통제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 182.9cm에 80.7kg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질량 지수는 24.1 수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봄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맨디 코원 CDC 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 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었다며 추가적인 백신 접종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연령대에서 발생했습니다.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찬성 11표 대 반대 1표로 고령자들이 올 봄에 한 번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뉴욕과 뉴저지 상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은 3월 11일 오후 5시 30분 링컨센터에서 상영합니다. 뉴저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에 포트리 베리모어 필름센터에서 상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퀸즈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베이테라스 쇼핑센터 AMC에서도 다음 달 24일에서 25일 상영을 위해 극장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